우리 사회의 그늘진 모습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7명이 지난 1년 동안 심각한 스트레스나 우울감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하네요. 이 수치는 재작년보다 약 9.7%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아파가고 있는 거죠. 이건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김성호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1시간이나 빨랐죠. 58배 나이에도 여전히 성실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 잠이 깨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부장으로서 팀을 이끌며 활기차게 일했던 그였지만 최근 몇 달간은 뭔가 달랐어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성호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이른 새벽 뉴스에서는 경제 소식과 함께 사회 이슈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정신건강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정신건강 문제 경험이라는 제목의 뉴스였죠. 성호는 리모컨을 놓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성호는 자신도 그 통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에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이 90.5%나 된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을 듣고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는 응답이 50.7%나 된다니. 결국 인식 개선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던 걸까요? 성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대학 동창인 정수였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할 이야기가 있는데.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성호는 문자를 읽으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평소 유쾌하고 낙천적이었던 정수였는데 요즘 들어 자주 침울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성호는 그래 6시에 만나자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회사 일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열정을 가지고 몰입했던 업무들이 이제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후배들의 보고를 들어도 예전처럼 세심하게 피드백을 주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형식적인 반응을 할 뿐이었죠. 이런 자신의 모습에 성호는 더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정년까지 몇 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이 더욱 답답했어요. 사회생활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변화하는 회사 분위기에 적응하기도 어려웠고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에서도 벽을 느꼈어요. 퇴근 시간 성호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단골 술집에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정수가 보였어요. 평소와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피로해 보였습니다. 성호는 정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정수는 소주잔을 돌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하네요. 회사에서의 실수가 계속 떠오르고 정년 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슴을 조였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정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수가 털어놓는 증상들은 바로 성호 자신이 몇 달째 겪고 있는 것들과 똑같았거든요. 심각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우울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상태의 자신을 남들이 알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말이죠.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조사에서 46.3%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나와 있었는데 정수와 성호도 그 통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2%가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수치도 이들의 현실과 맞아떨어졌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전보다 각각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정수는 특히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뉴스나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더욱 우울해진다고 했어요.
조사 결과에서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경험이 6.4%에서 18.4%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나와 있었는데 정수의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였죠. 두 남자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성호도 자신이 최근 몇 달간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잠이 깨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지속되는 무기력감, 그리고 가끔씩 스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둘 다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누구에게 털어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서로 공감했어요. 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정신질환에 걸리면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나왔는데 바로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어요. 정수는 며칠 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번아웃으로 상담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부장급 이상 간부들의 반응이 미묘했다고 했어요.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나약하다는 식의 수군거림이 들렸다고 하네요. 그 순간 정수는 자신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런 시선을 받을 용기는 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성호는 정수의 손목을 툭 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도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서로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술집을 나선 두 사람은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녁 시간대의 번화가였지만 사람들의 표정에서 활기보다는 피로감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성호와 정수는 자신들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도 분명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수는 최근 극단적인 생각이 든 적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문득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어요. 조사 결과에서도 자살 생각을 경험한 비율이 8.8%에서 14.6%로 크게 증가했다고 나와 있었는데 정수의 경우도 그런 통계에 포함되었던 거였습니다. 성호는 정수의 고백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낙천적이고 유머러스했던 정수가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 동시에 자신도 가끔씩 그런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었죠. 중년 남성으로서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증상이 단순한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했어요. 조사에서 주요 우울장애 사례를 제시했을 때 정확히 인식한 비율이 43%에 불과했다는 결과처럼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을 제대로 구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성호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인터넷에서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결과가 위험 수준으로 나왔지만 그것을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 첫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정수는 며칠 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관들의 인지도가 생각보다 낮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하네요. 조사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가 오히려 떨어졌고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 인지도도 33.1%에서 23.3%로 감소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호는 자신의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나 아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털어놓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어요. 조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가족 및 친지가 49.4%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 과연 자신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체면을 생각하면 쉽게 마음을 열기 어려웠어요. 두 친구는 서로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자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44.2%나 된다는 조사 결과를 보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년 남성으로서의 부담감은 컸습니다. 사회적으로 강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위치에서 정신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더 이상 혼자 견디기는 어렵다는 절실함이 그런 부담감을 조금씩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정수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젯밤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나온 숫자들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람들의 실제 경험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성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생긴 깊은 주름, 헬쑥해진 얼굴, 그리고 생기 없는 눈빛.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어요. 조사에서 응답자의 55.2%만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했다는 결과를 보면 자신도 그 나머지에 속한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호는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스마트폰에 몰입한 사람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들, 눈을 감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들.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과 비슷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73.6%라는 높은 수치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성호는 동료들의 모습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김 차장의 미소 뒤에도 어떤 고민이 숨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들어 야근이 잦아진 박 부장의 얼굴에서도 스트레스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46.3%의 사람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통계가 바로 이런 일상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였어요. 점심시간 성호는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는 어젯밤 생각보다 잠을 푹 잘 수 있었다고 했어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홀가분해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두 사람 모두 공감했습니다. 단순히 친구와의 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성호는 회사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병원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예약을 하고 방문하기까지는 여전히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4.6%나 된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의 편견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성호는 업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같은 보고서를 여러 번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후배가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후 성호는 다시 정수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고 했어요. 조사에서 78.8%의 사람들이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보며 자신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온 거였죠. 두 친구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각자 신뢰할 만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 후기와 의료진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며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정수는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성호는 회사와 가까운 곳을 알아보기로 했죠.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으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성호는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컸거든요. 비록 조사에서 정신질환이 뇌기능 이상이라는 인식이 61.4%로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편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성호보다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담 예약을 신청했고 다음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첫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첫걸음을 뗐다는 뿌듯함도 있었지만 과연 어떤 진단을 받게 될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성우도 정수의 용기에 자극받아 예약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수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첫 상담은 보통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성우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마침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과 함께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그 주 동안 성우와 정수는 서로에게 더욱 의지했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정수는 상담 전날 밤 긴장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받게 될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목요일 오후 정수는 정신건강의학과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조사에서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이 90.5%나 되지만 막상 자신이 그 당사자가 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디기 어렵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실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수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어요. 정수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증상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불면, 우울감, 무기력, 그리고 때때로 드는 절망적인 생각들까지.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동안 혼자 감춰왔던 마음을 드디어 전문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의사는 정수의 증상이 중등도 우울증에 해당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고통이 명확히 진단받았다는 것에 오히려 안심이 되었어요. 이제 치료 방향이 정해졌으니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정기적인 상담을 병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수는 상담을 마치고 나와서 바로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떨림이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밝은 톤이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되었고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성우도 정수의 용기에 감동받았고 자신도 곧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어요. 금요일이 되자 성우는 하루 종일 초조했습니다. 오후 5시 상담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어요. 정수의 경험담을 들었지만 막상 자신이 직접 겪게 되니 또 다른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오후 내내 시계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회사에서 조금 일찍 나온 성우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수처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오후 4시 반 성우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나이든 어르신부터 자신과 비슷한 또래까지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드디어 성우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드디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중년의 남성분이었는데 차분한 미소로 성우를 맞아주었습니다. 긴장을 풀라며 먼저 간단한 안부부터 물어보셨어요. 성우는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천천히 기다려주시며 언제부터 힘들었는지부터 차근차근 물어보셨습니다. 성우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부터 시작된 무기력감, 새벽에 잠이 깨는 것, 즐겨하던 일들에 대한 흥미상실, 집중력 저하. 하나씩 증상들을 설명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드는 절망적인 생각들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지만 그동안의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성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 몇 가지 추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수면 패턴, 식욕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성우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였습니다. 정수와 비슷한 진단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성우의 증상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상태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치료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항우울제 복용과 함께 2주에 한 번씩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주셨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적당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는 당부도 해주셨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성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 희망, 그리고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까지.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드디어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비슷한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이제 진짜 치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라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성우와 정수는 각자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며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업무에 대한 집중력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치료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약물 부작용으로 속이 메스꺼웠고 어떤 날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힘들었어요. 상담에서도 때로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꺼내야 해서 오히려 더 우울해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런 과정이 회복의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두 친구는 서로의 치료 과정을 공유하며 격려했습니다. 힘든 날에는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을 나누었고 좋은 변화가 있을 때는 함께 기뻐했어요. 특히 약물 부작용이나 상담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성우는 직장에서의 변화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업무 집중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전보다 여유로워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예전의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수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크게 놀랐지만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아내는 그동안 정수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고 하며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한 것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정수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닌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부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직접적으로 뭔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미묘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전히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성우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가까운 몇몇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상황을 알렸어요. 다행히 진짜 친구들은 모두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털어놓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조사 결과처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아내 미경에게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왜 혼자 끙끙 앓았느냐며 서운해했지만 곧 이해해 주었어요. 미경은 그동안 성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해 주었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두 사람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숨겨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혈압 때문에 내과에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음의 병도 몸의 병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우울증이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성격이나 기질,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불안감 등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따라서 치료도 단순히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인지, 패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두 친구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회복 과정을 나누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고생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자 성우와 정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점차 헬스장에서의 근력 운동과 수영까지 도전해 보았습니다. 운동 후에 느끼는 상쾌함과 성취감이 마음의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정수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관리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가 과도하게 몰렸을 때는 상사와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후배들에게 업무를 적절히 분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적절히 부담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우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등산을 조금씩 재개했어요. 처음에는 가까운 동네 뒷산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멀리 있는 산들도 도전해 보았습니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온함과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이 우울감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두 친구는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힘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들과 미래에 대한 계획들도 함께 나누었어요. 치료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서로 공유하며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들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성우는 가족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내 미경과의 대화가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어요. 예전에는 일상적인 대화나 자녀 교육 문제 정도만 나눴는데 이제는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까지 솔직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경도 남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대학생인 아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나 진로 문제로만 대화했는데 이제는 아들의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게 되었어요. 아들도 아버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갑자기 우울감이 몰려와서 하루 종일 무기력한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자신이 정말 나아지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은 회복이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셨죠. 정수는 직장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조심스럽게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관리나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의외로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자신들의 경험담도 나누었습니다.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였어요.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정신건강 관련 커뮤니티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었어요. 때로는 자신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과 함께 실수나 실패를 용납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우와 정수는 이제 정신건강 문제가 자신들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은
개인의 약함이나 의지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따라서 개인적인 치료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 성우와 정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개선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약물 용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상담 간격도 한 달에 한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년 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절망감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성우는 정년 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고 정수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자격증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두 친구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나 지인 중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어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고 치료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정수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정기적인 스트레스 관리 교육이나 상담 서비스 제공을 건의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회사 측에서 부담스러워했지만 직원들의 정신건강이 업무 효율성과 직결된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작은 규모의 시범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어요. 성우는 지역주민센터에서 중년 남성을 위한 정신건강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참석자가 많지 않았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강의 후에 개별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편견은 존재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어요. 특히 승진이나 인사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직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두 친구는 이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일반성과 치료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야 아직도 혼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낼 수 있을 테니까요. 성우와 정수는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세미나나 강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 결과를 듣고 다른 당사자들의 경험담도 나누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고 자신들의 회복 과정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성우는 아내 미경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고 느꼈어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게 되면서 부부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미경도 남편이 치료를 통해 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었다며 고마워했어요. 정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아내와 자녀들도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서로를 더 세심하게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남편의 용기를 자랑스러워하며 주변 분들에게도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섰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성우와 정수는 거의 약물 없이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도 필요할 때만 받으면 되는 수준까지 회복되었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우울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신호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친구는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약함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런 깨달음들이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성우는 정년을 앞두고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회사 일에만 매달려 놓쳤던 것들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목표였어요. 정수는 직장에서 후배들을 지도하는 일에 더욱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후배들의 고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후배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년 남성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었어요. 아직도 많은 중년 남성들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고생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성우와 정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며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정신건강 문제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들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혼자 견디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전문적인 치료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성우와 정수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완성이 아닐까요?